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질주 파이널 갤럽,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강부터 4강, 두 강에 걸쳐서 우리는 삼국시대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번 제3강에서는 건국부터 신라의 삼국 통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할까요? 자, 갑니다. 우선 고구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1세기에 기억할 만한 왕은 태조왕, 그리고 2세기에는 고국천왕, 진대법의 왕이죠. 자, 그 다음에 3세기에는 동천왕,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1세기 태조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로 태조라고 하는 단어는 고려 태조 왕건, 또 조선 태조 이성계처럼 건국자한테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구려의 1세기의 태조왕은 결코 건국자인 주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몽을 왕이라고 부를 때에는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태조왕은 주몽이 아니고 고구려의 6대 군주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태조왕의 활동을 보시면 바로 중앙집권을 강화해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하였고, 그리고 계루부 고시에 왕위 독점 세습도 바로 태조왕 때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동을 공격을 하고 옥저까지 정복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1세기 고구려 태조왕에 주목해야 할 만한 활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2세기로 갈까요? 2세기 고국천왕, 왕위의 부자 상속이 바로 이 고국천왕 때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록상 우리 한국사 최초의 빈민구제정책인 진대법이 바로 194년에 고국천왕 때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백성들한테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추수 끝난 다음에 돌려받는 이 춘대춘합의 빈민구율 정책이 바로 고국천왕 때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국상 누구의 건의를 받아서 했냐면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서 진대법이 실시가 된 것이죠. 잘 나옴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3세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부터 한번 보실까요?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여기 국내성이었죠. 그래서 고구려는 바로 이 국내성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할 당시에 이때 한나라가 세워준 지방정권이 아직도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낙랑이 여전히 바로 이 일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204년에 서기 204년에 한나라가 여기가 바로 황해도 지역이거든요. 황해도 지역이 좀 더 중요해지면서 바로 이 낙랑 아래쪽에다가 한나라가 204년에 바로 대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군현을 추가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방은 고조선 멸망 직후에는 안 나오고 고조선 멸망한 다음부터 300년 후인 서기 204년에 바로 이때 한나라에 의해서 추가가 되는 지방의 군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낙랑과 대방이 여전히 3세기 중반에도 있었는데, 이 고구려는 이 낙랑과 대방을 멸망을 시키고 이들이 장악한 평야지대, 즉 농경지가 많은 이 일대를 바로 고구려의 영토로 해가지고 식량난에서 좀 탈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낙랑과 대방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의 왕조는 위나라였다라는 거죠. 원래 한나라가 있을 때에는 낙랑과 대방은 한나라의 지방정권이었는데, 그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위나라가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한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와 모든 것을 위나라가 승계했기 때문에 위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나라 일대에는 낙랑 대방은 한나라의 지방정권이고, 그리고 한나라가 위나라로 바뀐 다음부터는 낙랑과 대방은 위나라의 지방정권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나라로부터 끊임없이 보호를 받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교류를 계속하면서 위나라랑 이 고립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와 같은 곳이 있었는데, 고구려는 일단 그 연결고리부터 끊어서
낙랑과 대방을 고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어디냐?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시는 이 당시에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없는데 신의주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의주예요.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는 1906년에 경의선 철도가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부터 바로 신의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의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철도라 그래서 경의선이라 그러고, 그 경의선 철도가 개통된 다음부터 새롭게 등장한 일종의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의주가 없는데 지금 현재 신의주는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의주에서 여기가 바로 압록강이죠. 압록강을 싹 건너면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중국의 이 도시가 지금 북한과 교역을 담당을 하는 북한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교육의 거점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단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시 3세기 중반에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었냐면 서안평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낙랑대방과 위나라의 연결고리가 바로 서안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인 서안평을 먼저 장악해야만 그 다음에 낙랑과 대방을 공략을 할 수가 있었던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분 어디서부터 쳐들어갔다? 서안평부터 일단 쳐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242년 쳐들어갔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5년에 위나라의 장수 관구검으로부터 반격을 받아가지고 당시 고구려의 왕은 수도인 국내성을 잃고 원래 옥저 지역까지 피난을 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말씀드린 이 왕이 바로 누구냐면 동천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천왕은 서안평 장악 실패하고 그리고 낙랑과 최종 목표였던 낙랑과 대방까지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천왕이 못다 이룬 꿈은 그 이후에 4세기 초에 바로 고구려의 미천왕이 그 꿈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동천왕 이렇다라는 겁니다. 문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3세기의 동천왕은 바로 245년 위나라의 누구의 침입을 받았다? 관구검의 침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안평 장악 실패하고 최종 목표였던 낙랑과 대방의 장악에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세기에 바로 미천왕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선 311년에 서안평을 점령을 하고요. 여세를 몰아서 314년에는 낙랑군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다음 해에는 대방군까지 장악을 해서 바로 미천왕이 동천왕이 못다 이룬 꿈을 바로 미천왕이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미천왕의 아들인데요. 고국원왕, 미천왕의 아들 고국원왕은 이때 참 고구려왕 때 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비족의 모용황이 세운 나라가 있어서 전연, 이 전연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342년에 수도가 함락이 되는 이러한 수모를 또 겪고요. 그런데 이때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9년 후에 371년에 남쪽에서 쳐들어온 아주 강력한 어떤 국가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죠. 여러분 바로 이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고요. 그리고 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던 왕이 바로 다름 아닌 근초고왕입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이 바로 이끈 백제군의 공격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유시 빗나간 화살에 맞아서 고국원왕은 바로 전사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 왕인 그 고구려의 그 고국원왕이 바로 전사할 만큼 고구려는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어요. 바로 이때 이제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서 전사한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서 바로 즉위한 왕이 굉장히 유능한 왕이어서 망할 뻔했던 고구려를 위기에서 구하고 어느 정도의 이 전성기의 기반을 닦아놓고 죽은 왕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셔야 할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 누구죠? 그렇습니다. 소수림왕이다라는 겁니다. 소수림왕. 그래서 소수림왕의 업적은 대체로 이렇게 세 개지 않습니까? 불교를 372년에 불교를 공인을 합니다. 전진에 순도로부터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공인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사 최초의 불교 공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고교육기관은
태학을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율령 반포하는 등 이와 같은 매우 의욕적인 정치 활동을 하면서 고구려를 바로 전성기의 기반을 닦아놓고 그리고 사망했어요. 그런데 소스리망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국천왕에 의해서 왕위의 부자상속은 확립이 되었지만은 아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한테로 왕위가 갔어요. 그 동생이 고국 양왕인데 그 고국 양왕은 금방 또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고국 양왕의 아들이 고1 나이에 바로 즉위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스리망의 조카가 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광개토대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신 굉장히 자랑스러운 군주 아니겠습니까? 요동 만주 그리고 한강. 그런데 여러분 한강 이북 지역 이남 지역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광개토대왕은 어디까지 장악했죠? 그렇습니다. 이북 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까지 장악해서 한강역을 완전히 다 장악한 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때고요. 광개토대왕 때는 한강 이북까지 장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99년에 왜군이 신라를 침입을 해왔을 때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유명하죠. 내물왕입니다. 내물왕이 이때 그 신라의 힘으로서는 왜를 막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고구려한테 구원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구원 요청한테 이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바로 이 광개토대왕이 바로 기병과 보병 5만을 바로 보내서 바로 왜군을 400년에 격퇴해 줍니다.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우리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한 왕이기도 하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 광개토대왕의 연호는 영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광개토대왕릉비에 있는 영토 확장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영토 확장의 순서도 어쩌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백숙 외후동의 순서로 앞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백숙 외후동. 생각보다 쉽게 외워집니다. 한번 외워주시고요. 자, 우선 먼저 거란의 한 갈래인 여러분 무엇을 정복을 했다? 비려를 정복을 하고요. 자, 그 다음 396년 백제를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백제의 왕을 무릎 꿇리면서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 왕이 누구냐? 백제의 왕 아신왕이다라는 겁니다. 아신왕을 굴복을 시키면서 동시에 이때 한강의 어디까지 장악한다? 한강의 이북까지 장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년 후에는 바로 여기를 정벌하죠. 바로 여기가 어디냐? 숙신을 정벌을 한다라는 겁니다. 북방 유목민족인데요. 음루, 숙신, 말갈 또는 물길, 그리고 여진, 그리고 만주족. 모두 같은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서 부르는 그 민족의 이름은 달랐지만은 결국 같은 민족을 부르는 그러니까 여진족의 조상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실까요? 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399년에 외 군대가 신라를 침공을 해오자 바로 신라의 내무랑이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기병과 보병을 합쳐서 5만의 군대를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쳐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과정에서 외와 연합관계에 있었던 어느 가야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슨 가야? 금관가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고구려의 활동은 누구를 구해주기 위한 거였죠? 그렇죠, 여러분. 신라를 구해주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라의 은인이 된 고구려가 바로 신라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지정해준 신라의 왕족이 신라의 왕이 돼요. 그럼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게 바로 이때부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7년에 후연을 격파하죠. 원래 전연이 바로 이 전진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전진이 약화가 되니까 다시 전연이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한 이 연나라를 우리는 후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연이 요동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후연을 격파해서 후연을 밀어내면서 고구려가 바로
어디를 이때 장악을 하게 되냐면 요동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네. 요동을 장악한 고구려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개토대왕.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네. 자, 410년에 동부여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부여인 북부여를 장악한 것은 494년. 그러니까 문자왕 때가 되겠습니다. 네. 광개토대왕의 그 증손자가 되겠죠. 문자왕 때 바로 북부여는 바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부여는 북부여가 아니라 무슨 부여? 동부여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이거부터 다시 한번 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왜 격퇴에서 금강가야 타격을 입히고 신라한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어떤 청동 그릇이에요. 그릇이 뭐냐?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바로 뭐라 그러죠? 호명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명 그릇이 신라 경주에 이 어떤 그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호명 그릇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이 무덤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호총이라고 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의 이 바닥을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이 호명 그릇의 바닥 부분인데요.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바닥에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을묘년은 언제냐? 415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41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호우명 그릇은 그의 아들 장수왕의 재위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을 기리는 일종의 그 제사용 도구, 제사용 그릇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을 기리는 제사용 그릇이 신라의 수도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당시 고구려가 신라한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은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있냐면 433년에 신라의 눌지왕이 바로 고구려한테 저항하기 위해서 백제와 연합을 해가지고 나제 동맹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고구려한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요. 그러므로 433년 나제 동맹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30여 년간 고구려는 신라한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그 북쪽으로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잖아요. 그래서 장수왕은 남쪽으로 바로 시야를 돌려서 남쪽의 영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아예 수도까지 바로 국내성에서 427년 남쪽에 있는 평양성으로 천도하죠. 그러므로 평양천도를 합니다. 이렇게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진 정책을 강화하자 남쪽에 있는 두 나라가 긴장하잖아요. 바로 백제와 신라가 긴장을 하면서 바로 이들이 6년 후 평양천도 6년 후인 433년에 전격 나아주 동맹을 체결하게 되지요. 자, 그렇습니다. 좀 더 보시면은 그러나 그 나아주 동맹마저도 결국 장수왕의 남정책을 완전히 막아내진 못하죠. 그래서 475년에 결국 당시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백제를 공격을 해서 백제의 수도인 바로 위례성, 한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래서 바로 백제가 차지했던 모든 한강 유역을 이때 모두 차지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광개토대왕 때는 한강 이북까지 차지했었고 그리고 장수왕 때는 한강 이남까지 장악해서 완전히 장악했다.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왕은 바로 다름 아닌 장수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장수왕이 남쪽에만 영토를 넓혔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장수왕은 북쪽으로도 영토를 넓혔어요. 그거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자, 고구려가 당연히 여기 있죠. 그리고 당시 중국은 이 5호 16국의 이 혼란을 바로 북쪽에서 통일한 국가가 있었는데 그 북쪽의 중국의 왕조는 여러분 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구려와 북이는 경쟁, 점점 발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쟁을 했어요.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 북이가 고구려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뒤편에 있는 물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고구려를 양쪽으로 이렇게 협공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왕은 북이와 물길의 연합을 끊기 위해서 저 몽골고원에 있었던 네, 바로 북방 유목민족인 유연과 합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북이와 물길의 연결을 끊으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연과 고구려의 사이에 있었던 작은 북방 유목민족인 지두를 이렇게 탁 나눠가지고 함께 공격을 해서 분할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지두가 장하고 있었던 지두가 살던 이 지역이 바로 무슨 영이냐면 흥한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과 함께 지두를 분할 점령하면서 지두의 터전이었던 흥한령 일대 초원지역마저 고구려가 영토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수왕 때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문장으로 또 보시겠습니다. 자, 장수왕 북이와 누구의 연합? 물길 또는 말갈이죠. 이제 이들의 연합을 저지하기 위해서 몽골 지방의 유목국가였던 바로 유연과 합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연과 함께 바로 지두를 분할 점령해가지고 지두가 바로 터잡고 살고 있었던 지역인 어느령 일대, 그렇죠, 흥한령 일대 초원 지역을 장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장수왕의 업적 가운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활동이 되겠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6세기. 6세기 초에 이 고구려의 왕은 불상으로 기억이 되는 왕이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대체로 불상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불상의 뒷면, 고구려의 굉장히 중요한 불상이죠. 금동연가 칠례명 열애입상이라고 하는 이 불상이 뒷면에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6세기 초에 이 왕 때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 불상은 이게 남조 양식이냐 북조 양식이냐? 북조 양식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북조 양식. 중국의 남조 양식의 불상은 좀 여성적이면서 좀 섬세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북조 양식의 불상은 남성적이면서 선이 굵은 그런 어떤 남성적인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는데 사진이 너무 좀 흐려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상은 남성적인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북조 양식의 불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세기 초에 고구려의 어느 왕 때 바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 안온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온왕, 금동연가 칠례명 열애입상 북조 양식, 같이 여러분 묶어서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것 또한 지문 하나로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잘 챙겨주세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6세기 그 다음 왕 보시면은 한강유역을 상실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군의 공격을 받아서 551년에 한강유역을 잃어버린 왕. 물론 여러분 한자는 다릅니다만은 한강유역을 나제 동맹한테 양도했다. 그렇게 여러분 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자는 다릅니다. 양도했다, 양원왕.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한강유역을 상실한 다음부터 고구려는 멸망할 때까지 줄기차게 잃어버린 한강유역을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강유역을 멸망할 때까지 되찾지는 못하죠. 그래서 양원왕 이후에 평원왕 때에도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바로 이 왕의 사이가 굉장히 유명하죠. 한강유역을 회복하려다가 결국 전사한 왕이 바로 전사한 장군이 바로 온달 장군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왕이 바로 평원왕이다라는 겁니다. 평원왕의 딸인 평강공주랑 결혼을 했죠. 온달 장군. 그리고 평원왕이 590년에 사망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영양왕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바로 평원왕 죽은 다음에 왕이 영양왕일 때 온달이 590년에 영양왕한테 바로 허락을 받아서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출정해가지고 신라랑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라랑 싸우다가 결국 온달은 전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6세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백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 자, 보세요, 여러분. 3세기의 고이왕. 우선 율령반포하고 몇 좌평제? 그렇죠. 6좌평제, 6좌평제를 확립하고 또 몇 관 등?
관등은 관리의 등급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 관리의 등급 몇 관등? 16관등제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비청에 네, 백관의 공복을 또 제정하기도 하였죠. 네. 자, 그리고 네, 마한의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던 어느 나라를 공격을 했냐면 목지. 네, 목지를 공격을 해서 네, 이들이 네, 바로 남쪽으로 목지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까지 완전히 장악해 버리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낙랑과 대방을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낙랑과 대방은 4세기의 고구려의 미천왕 때 결국 이제 고구려한테 이제 복속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3세기니까 낙랑과 대방이 백제의 고이왕으로부터 압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낙랑 여기 있고 네, 대방 여기 있는데 백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낙랑과 대방을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이 바로 3세기의 무슨 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이왕이라는 거 놓치지 말아주시고, 결국 이때 네, 바로 압박을 당했던 낙랑과 대방이 멸망한 것은 아닌데 다음 4세기 때 네, 바로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아시는 거 한번 더 보실까요? 자, 고구려가 여러분 일단은 네, 이 낙랑과 대방의 중국 왕조와의 연결고리인 어디를 먼저 끊는다? 그렇죠, 여러분. 311년에 네, 서안평을 공격을 해가지고 서안평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 여세를 몰아서 2년 후인 313년에는 네, 낙랑을 공격을 해서 낙랑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다음 해인 314년에는 대방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대방까지 싹 멸망을 시킴으로써 네, 바로 네, 고구려가 네, 바로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대동강 하류와 네, 이 황해도 지역의 네, 넓은 평야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네, 네, 업적을 만든 이룬 4세기의 왕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 고구려 어느 왕이다? 미천왕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낙랑과 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천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백제의 3세기의 고이왕도 낙랑과 대방과 관련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보실까요? 자, 이제 4세기의 근초고왕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4세기는 바로 백제의 전성기죠.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네, 바로 백제의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왕위의 부자 상속이 확립이 되었죠. 네, 그래서 네, 앞글자만 따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고근눌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왕위의 부자 상속을 네, 바로 확립한 고구려의 왕은 2세기의 고국천왕이고, 그리고 백제의 왕은 4세기의 근초고왕이고, 네, 그리고 네, 이 신라의 왕은 5세기의 네, 눌지왕이다라는 겁니다. 고근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한 왕이다. 고근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마한을 정복하죠. 아, 그래서 네, 마한의 종주국인 목지를 바로 네, 누르면서 네, 마한의 주도권을 장악한 왕은 3세기의 고이왕 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세기 근초고왕 때는 마한의 모든 국가들을 다 없애면서 마한을 통째로 백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보신 것처럼 네, 311년에 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당시 막으려고 내려왔었던 네, 바로 고구려의 어느 왕을 전사시켰다?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요 동인가요? 요 성가요? 아, 요서입니다, 여러분. 요거 네, 놓치지 말아주세요. 요서, 네, 요서, 규슈, 산동 지역으로까지 당시 백제는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서, 백제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고흥이죠.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네,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이거는 또 문화 파트에서 또 꽤 중요한 것이죠. 같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근초고왕.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근초고왕의 손자로서 불교를 공인한 384년, 그런데 불교 공인은 고구려의 372년에 고구려의 불교 공인이 조금 앞서죠. 네, 그래서 네, 최초는 한국사 최초는 네, 고구려의 소스림왕의 불교 공인이고, 그리고 네, 백제에서 최초로 불교 공인을 한 왕은 바로 네, 침류왕이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백제의 그 네, 불교 공인은 동진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인도 승려 마라난타라는 그 인도의 고승이 백제까지 와가지고 네, 바로 네, 불교를 전래하고 역시 또 네, 침류왕이 공인을 딱 해버렸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5세기 433년에 네, 바로
신라와 바로 이 나주동맹을 체결을 한 백제의 왕은 여러분 그렇죠. 비유왕이죠. 비유왕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나 결국 이 나제 동맹도 결국 이 고구려의 장수왕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비유왕의 아들 이왕 한성이 함락이 되면서 동시에 한강유역을 잃고 그리고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장수왕한테 붙잡혀서 결국 살해를 당한 비운의 왕 아니겠습니까? 누구죠, 여러분? 계로왕. 본명은 부여경이죠. 부여의 왕족은 성씨가 부여씨잖아요. 그래서 부여땡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은데 계로왕의 본명은 부여경. 부여경을 죽였다. 그리고 왕은 계로왕. 왕 이름 계로왕. 이 계로왕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잡혀 죽었냐? 그건 아니죠. 바로 부기한테 바로 국서를 보낸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72년 바로 함락되기 3년 전에 부기한테 국서를 보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부기는 쌈 잘하는 고구려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3년 후에 475년에 바로 이와 같이 함락이 되면서 자신도 살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로왕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왕은 수도인 그 위례성 한성이 함락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피난 가면서 천도했겠죠. 그래서 제2의 수도로서 어디를 바로 정하게 되냐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충남 공주죠. 누굽니까? 문주왕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또 5세기에 누가 있느냐? 493년에 이게 나제 동맹 그 체결하고 60갑자로 한 바퀴 돌아서 나제 동맹이 환갑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신라와 또 결혼 동맹을 하면서 나주 동맹을 강화 환갑을 맞이한 나주 동맹을 강화한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498년 바로 지금의 제주도인 탐라국을 복속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또 누구냐? 동성왕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실까요? 자 이제 6세기로 갑니다. 6세기의 무령왕. 무령왕은 살아있을 때 활동하고 죽은 다음에 무령왕의 릉이 바로 무령왕 릉이잖아요. 그래서 무령왕 릉이 또 중요해서 무령왕은 살아있을 때의 활동과 죽은 다음에 무령왕릉이 거의 절반씩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살아서도 중요하고 죽은 다음도 어쩌면 더 중요한 무령왕 보시겠어요? 자, 지방에 여러분 몇 담로? 22담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왕족을 파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담로는 백제의 말로서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그 영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 22개 있었는데 바로 그 22개의 그 성인 22담로에다가 바로 왕족을 성주로 파견을 한 거죠. 더더욱 왕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지방 통제를 강화한 왕이 바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백제는 중국 북조하고 남조 가운데서 어느 쪽하고 좀 더 교류가 많았냐면 남조하고 좀 더 교류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의 남조의 왕조는 바로 양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나라랑 교류를 하면서 이 중국 남조 양나라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벽돌양식이죠. 무덤양식 가운데 벽돌양식. 그래서 무령왕이 사망한 다음에 바로 무령왕릉은 어떤 양식으로 축조했다? 벽돌양식으로 축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서 양나라가 만든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 중국의 문헌인데, 자, 이게 뭐냐? 양나라를 방문한 12국의 사신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뭐라 그러냐면요. 양직공도라고 해요. 직공은 조공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양나라의 직공, 조공을 바치러 온 12나라의 사신을 바로 인물 묘사와 함께 그림으로 그리면서 동시에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바로 이 그림이 바로 12나라 가운데에서 백제의 사신인 백제국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무령왕 성왕 때 바로 이 6세기 중반에 당시 중국의 남조 양나라랑 매우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다름 아닌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이제 성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왕은 국가를 백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천도를 계획 천도하죠. 그래서 위례성에서 475년에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난이었고, 그리고 538년에 지금의 충남 부여인 사비로 천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 이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나라 이름 또한 남부여로 계칭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성왕은 중앙관청을 몇 부로 확립을 했냐면 22부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수도를, 지방행정도 정비를 했는데요. 수도를 몇 개로 나누냐면 5개. 그래서 5부로 나누고 지방도 또한 5방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주동맹을 활용을 해서 551년에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을 해 들어가서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해가지고 백제는 백제 위에 있는 한강유역, 즉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그리고 신라는 신라 위에 있는 바로 한강유역,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는데 2년 만에 바로 이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53년에 신라의 진흥왕이 바로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을 기습공격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죠. 그러면서 120년 동안 견고하게 지속이 되던 이 나제 동맹은 바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결렬이 되고, 다음 해에 바로 이 백제가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신라를 쳐들어갔는데, 바로 지금의 충북 옥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북 옥천에 해당되는 관산성 전투에서 554년에 바로 백제가 패배하면서 이때 성왕도 어이없이 잡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한강 유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백제 6세기 중반에 성왕 때 일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신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세기 내무랑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박씨도 왕되고 그리고 김씨 또 석씨도 왕됐었는데, 이때 내무랑이 속해 있는 김씨가 아주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내무랑 때부터 김씨의 바로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내무랑은 왕의 칭호를 이사금에서 대군장을 의미하는, 이사금은 연장자란 그런 뜻인데요.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의미를 가지는 대군장을 의미하는 무엇으로 바꾸죠? 마립간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99년에 외침을 받아서 신라의 독자적인 힘으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 고구려의 어느 왕한테 도와달라 요청했다? 광개토 대왕한테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광개토 대왕이 400년에 기병과 보병을 합친 5만의 군대를 보내서 외의 군대를 격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무랑의 활동으로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비유왕과 433년 나주동맹을 전격 체결한 왕은 여러분 눌지왕이죠. 그렇습니다. 눌지왕은 조금 더 보실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왕위의 부자상속이 되겠어요. 고근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왕위의 부자상속. 그리고 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때 5세기 초에 불교가 전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래해준 인물은 고구려의 묵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톡차신앙이 굉장히 심해서 강해서 이 불교가 전래가 되었을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 백제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그리고 384년 백제 침류왕 때에는 불교가 전래가 되자마자 공인이 돼요. 그런데 신라는 토착신앙이 강해서 불교가 환영받지 못해가지고 비록 이때 고구려의 묵호자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되긴 했지만은 공인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100년 가가지고 6세기 초 527년에 버풍왕 때가 되어서야 불교가 비로소 공인이 되고, 이때 또 불교 공인이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누구의 순교까지 있죠?
2차 도는 순교까지 있으면서 간신히 불교가 공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아무튼 네, 이때 네, 놀지왕 때에는 불교가 전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 여러분 백제 동성왕과 네, 결혼 도명을 체결을 한 당시 신라의 왕은 누구냐? 소지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좀 더 보실까요? 490년에 네, 바로 신라 역사에서 네, 시장이 개설이 되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행정구역을 정비했어요. 신라는 육부족 연맹체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수도 안에서도 네, 6개의 부족이 끼리끼리 모여 살아서 수도 안에 6개의 사로육촌이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각자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개성과 독자성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네, 자치를 하고 있다가 네, 바로 네, 이 육촌을 바로 소지왕이 네, 이들이 갖고 있는 개성과 독자성을 매우 강하게 없애면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네, 도시의 구 개념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족적 성격의 육촌을 네, 행정적 성격의 육부로 바꾼 왕이 바로 소지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러한 그 활동을 한 고구려의 왕은 고국천왕이에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고구려는 오부적 연맹체죠.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꾼 왕은 네, 고구려의 고국천왕이고, 네, 바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한 신라의 왕은 소지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네, 오늘날의 파발마제도, 네, 전통적인 파발마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바로 네, 우역. 네, 우역이 바로 설치가 된 것도 네, 바로 네, 소지왕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는 소우자가 아니고 우편할 때 우자입니다. 네, 그래서 파발마 제도에 네, 우역이 또한 설치가 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소지왕으로서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지증왕 보시겠습니다. 이제 6세기로 넘어갔어요. 네. 그 전까지 네, 이 신라는 사로 뭐 이런 식으로 네, 불리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드디어 네, 바로 신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국호를 지증왕 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의 칭호가 아까 여러분 4세기 내무랑 때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립간 그러고 있다가 지증왕 때 바로 마립간에서 중국식의 왕으로 왕의 호칭을 바꾸었죠. 네, 그리고 네, 바로 네, 우산국 네, 정벌했죠. 네, 울릉도 지금의 울릉도인 네, 우산국을 또 정벌한 것도 지증왕 때 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소우자입니다. 소를 이용한 농경. 이거 뭐라 그럽니까? 네, 우경이죠. 우경. 네, 소를 이용한 농경을 하게 되면 네, 좀 더 땅을, 농경지를 깊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깊이 가리를 심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우경을 하는 이유는, 우경의 목적은 심경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밭가리에 이 사람의 힘 말고 네, 가축의 힘을 이용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이미 사만시대부터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 가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것이 사만시대부터 이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6세기에 바로 지증왕이 바로 소를 이용한 농경인 우경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경의 목적인 심경 또한 확산이 되어가지고 이 심경은 어느 시대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되냐면 고려 시대에 가서야 네, 바로 심경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490년에 소지왕 때 시장이 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증왕 때 시장이 개편이 되면서 네, 동쪽에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네, 동시가 네, 바로 정비가 되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고, 이 동시를 감독하는 관청으로서 동시 전이라고 하는 감독 관청 또한 네, 바로 지증왕 때 설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법흥왕 보실까요? 신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한 왕이 바로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사 최초는 광개토대왕의 영락이고요. 그리고 법흥왕은 신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신라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연호를 세웠다라고 해서 건원이라고 하는 네, 이러한 네, 연호를 사용했고요. 또 율령을 반포한 왕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관등제.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3세기의 백제 고이왕은 네, 백제를 몇 관등제로 확립을 했죠? 16관등제로 확립을 했는데 법흥왕은 몇 관등이냐면 17관등으로 네, 이렇게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백회의의 의장인 네,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의장인
상대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책, 관직을 처음으로 설치하기도 하였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무쿠자에 의해서 눌지왕 때 전래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공인되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네, 누구의 순교로? 이차돈의 순교로 네, 527년에 버풍왕 때 바로 불교가 공식적으로 공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버풍왕 때 바로 532년 무슨 가야가 정복이 되냐면 금관가야가 정복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진흥왕이에요. 신라의 청소년 그 수련단체, 청소년들을 위한 군사훈련단체, 뭡니까, 여러분? 화랑도죠, 화랑도. 네, 이들이 네,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네, 심신을 연마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들이 전투에 나서니까 팀워크가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아, 정말로 잘 싸워요. 아, 그래서 바로 이 화랑도를 신라 군대의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551년에 네, 백제 성왕과 함께 네, 바로 네,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장악했죠. 그때 고구려 왕 누구야 그랬었죠? 아, 양도했다, 양원왕 그랬었죠. 네. 그래서 잠시나마 2년간 네, 백제 위의 한강 유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신라 위의 한강 유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다가 553년에 바로 기습공격을 해가지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네, 한강 하류 지역까지 모두 장악해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왕이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562년에는 무슨 가야를 정복을 하냐면 대가야를 또 진흥왕이 정복을 하고요. 네. 진흥왕은 또 비석의 왕으로서도 유명하잖아요. 이제 충북 단양의 적성비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 매우 유명하죠. 그리고 진흥왕은 또 역사서, 네, 누구로 하여금 국사, 신라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칠부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진흥왕,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또 유명한 신라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군주에게 바치는 편지를 바로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한테 바칠 때에도 표라 그러고요. 그리고 네, 왕이 황제한테 바칠 때에도 표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기보다 더 높은 군주한테 바칠 때는 표라고 하는데 이 걸사표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스승사자인데요. 여기선 군대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거론 구걸한다 할 때 구걸할 걸자예요. 그래서 군대를 구걸하는 편지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 당시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네, 그런 어떤 고구려의 노력이 이때 계속 줄기차게 이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6세기 말에 7세기 초에 걸친 이 신라의 왕이 고구려의 압박을 너무나 힘들어 해갖고 네, 바로 당시 중국의 어떤 나라한테 바로 고구려를 정벌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거든요. 아, 그게 바로 네, 그 편지가 바로 걸사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국의 이 나라의 군대를 요청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신라의 어느 왕이 네, 신라 진평왕이 네, 당시 중국의 왕조인 수나라한테 보낸 편지가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를 좀 정벌해달라. 어느 나라를 정벌해달라? 고구려를 정벌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걸사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진평왕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세속 5개를 또 만들기도 했던 네, 당시의 고승이었던 원광법사가 또 지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걸사표의 저자는 원광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야 간단히 보실까요? 네. 자, 가야는 여러 가야국들이 연합을 해서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네. 이 가야 연맹은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네, 바로 당시 주도한 가야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나눈다라는 겁니다. 네. 전기가야 연맹은 금관가야가 주도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가 주도할 때를 네,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네,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400년이에요. 서기 400년. 네. 당시 399년에 외의 군대가 신라를 침공을 했을 적에 그때 내무랑이 광해투대왕한테 구원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400년에 고구려 군대 와가지고 네, 외가 격퇴되는 과정에서 어느 가야까지 크게 타격을 입는다? 금관가야까지 크게 타격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당시 넘버원이 금관가야였는데 넘버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후순위로 내려가게 되니까
당시까지 넘버 2였던 대가야가 자동적으로 넘버 1 되면서 그 다음부터 5세기 후반부터 바로 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때 가야연맹을 바로 우리는 후기 가야연맹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가야연맹과 후기 가야연맹으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분 다름 아닌 어느 나라 군대의 공격? 고구려 군대의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삼국의 통치제 아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보시겠어요. 귀족회의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저는 정사함에서 온 화백이에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사함에서 온 화백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고 이미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신 분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는 제가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죠. 원래 그 고구려의 군장들의 회의였는데 이 연맹왕국이었던 고구려가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연맹왕국일 때 바로 군장들의 회의였던 제가회의가 바로 고대국가인 고구려로 가게 되면서 이 군장들이 귀족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제가회의 또한 귀족회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귀족회의로 정착이 된 바로 고구려의 회의가 바로 제가회의가 되겠고, 그리고 정사함은 정사함회의, 그리고 백제의 귀족회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백회의의 의장은 아까 상대등이라 그랬었죠.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처음으로 바로 만든 확립한 왕은 바로 법흥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삼국의 수상 이렇게 단편적으로 간단히 좀 보시면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상좌평, 그리고 신라는 상대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바로 7세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전반은 바로 고구려를 중국의 왕조가 바로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 대 중국 왕조와의 전쟁으로 정리하시면 좋고, 그리고 7세기 후반이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세기는 전반부터 후반까지 약 이렇게 100년 동안 정말로 치열한 국제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7세기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이 국제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정도로 굉장히 국제전쟁으로서의 양상을 보였는데, 자,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7세기 전반에 고구려를 침공한 중국의 왕조가 두 나라가 있죠. 우선 여러분 살수대첩, 연도는 몇 년이죠? 612년이고요. 그리고 이때 살수대첩은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고구려가 바로 물리친 것이죠. 당시 수의 황제는 걸사표를 1년 전에 611년에 신라 진평으로부터 걸사표 받았던 바로 그 황제, 바로 수양제가 다음에 침공을 해온 것이고, 그리고 당시 고구려의 왕은 영양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113만이나 되는 이 수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은 꽤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의 을지무덕 장군한테 시 받고 조롱을 당한 분, 그 수나라의 장군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우중문. 여수장 우중문 시의 바로 그 우중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하는 시를 우중문한테 바로 보낸 우리의 장군은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이 되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을 실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당시 수의 황제였던 수양제가 굉장히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또한 폭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수나라는 결국 더 오래 못 버티고요. 618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멸망하고 그 다음에 건국이 된 나라가 바로 당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멸망 당건국이 618년인데요. 그런데 이 618년에 고구려도 왕이 죽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영양왕이 사망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 영유왕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래서 618년은 고구려는 왕이 영양왕에서 영유왕으로 바뀐 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수나라 멸망하고 당이 건국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 당나라는 건국하자마자 그 고구려와의 싸움을 피했습니다. 당나라가 아직 건국 이후에 기반이 잘 틀이 닦여지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때 싸움 잘하는 고구려하고 한판 제대로 붙었다가 당나라가 지면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건국하자마자. 그래서
당의 건국자인 고조, 당 고조 이연일 때는 고구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이러한 어떤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의 황제가 고조에서 다음 황제인 태종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 태종이 매우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태종으로 바뀐 다음부터 당나라의 고구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고구려한테 굴복을 요구해 왔다라는 거죠. 자, 당시의 왕이었던 영유왕은 매우 현명한 그런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일종의 이중 플레이. 이 고구려는 이 영유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계속 보내면서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 대화가 틀어질 때를 대비해서 장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장성이 바로 무슨 장성이죠? 천리장성이죠.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데, 그래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시작한 왕은 틀림없는 영유왕이에요. 그런데 이 천리장성 축조에 누구를 책임자로 보내냐면 연개소문을 총책임자로 보내죠. 그런데 이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천리장성, 이 요동반도의 천리장성 축조하는 이 부분이 이 일대가 바로 고구려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당시 최정예의 고구려 군대가 여기에 다 모여 있었고,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것도 고구려 군대가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천리장성 축조 과정에서 총책임자였던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군사권을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유왕과 점점 연개소문이 성장해서 점점 경쟁을 하는 관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유왕과 고구려에 쓰였던 평양의 고구려의 대부분의 귀족들은 영유왕과 함께 당과는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온건파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연개소문을 대표로 하는 이 고구려의 군부는 바로 당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피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왕은 온건파의 대표, 연개소문은 강경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영유왕 대 연개소문은 결국 한쪽을 죽이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이죠? 연개소문이 642년에 바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영유왕을 죽이고, 그리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어떤 왕을 추대하냐면 보장왕을 추대하죠. 그러면서 고구려의 당나라에 대한 태도가 아주 적대적으로 바로 바뀌게 되자 바로 당태종이 645년에 3년 후인 645년에 정예의 당의 대군을 이끌고 직접 침공을 해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리장성 가운데 하나의 작은 성, 그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 당태종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는 결국 패퇴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성이죠?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안시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645년이 되겠고요. 당시 당나라의 황제는 당태종, 그렇죠. 그리고 고구려의 왕은 마지막 고구려의 왕인 보장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는 수하의 공격도 막아내고, 그리고 수하의 싸움도 막아내고, 그리고 당과의 싸움도 막아내면서 7세기 전반은 고구려와 그리고 그리고 그 이어서 당과의 전쟁으로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세기 후반으로 가서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7세기 후반에 신라의 삼국통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대야성은 일단 위치부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대야성은 결코 충북 옥천이 아닙니다. 충북 옥천은 바로 554년 관산성 전투의 관산성이죠. 이 대야성은 나온 적이 있어요. 경남 합천입니다. 경남 합천에 바로 이 대야성은 신라가 백제를 방어하는 신라의 성 가운데선 제일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백제를 방어하는 바로 제일 큰 성이었는데, 이 대야성이 당시 백제의 왕인 의자왕이 바로 백제의 장군 윤충에게 바로 백제의 군대를 주어서 바로 642년에 바로 이 대야성이 백제군에 의해서, 장군 윤충이 이끄는 백제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642년 바로 이 당시에 신라의 왕은 선덕여왕이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대야성이 함락이 되자 신라는 총체적인
네, 바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바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바로 신라의 김춘추가 나서가지고 일단 바로 642년 이 해에 어디를 가냐면 바로 고구려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는 바로 백제의 경우는 대하성을 장악한 해고, 그리고 신라의 경우는 대하성을 상실한 해고 642년입니다. 642년은 고구려도 바빴어요. 연교소문의 정변을 일으켜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즉위시킨 행위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연교소문의 정변이 끝난 다음이어가지고 김춘추가 만난 고구려의 왕은 영류왕이 아니라 보장왕이었다라는 거죠. 보장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바로 연합을 제의합니다. 연합을 제의하는데 그때 바로 보장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마도 연교소문의 의중이 많이 들어갔겠죠. 보장왕이 너희들이 빼앗았던 고구려의 땅, 중령 이북의 땅, 중령 이북의 땅은 바로 한강유역이죠.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너희 신라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때 김춘추가 가서 고구려한테 연합제의했지만 이것은 결국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김춘추는 어딜 가냐면요. 바로 647년에 외를 방문을 하죠. 그래서 또 외한테 뭐라 그러냐면 연합을 제의하지만 이때에도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춘추가 648년에 당나라를 가죠. 당나라를 가서 바로 연합 제의하게 되는데 이때 드디어 바로 신라와 당과의 동맹이 전격 체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당 연합이 체결되는 것은 648년이 되겠습니다. 1년 전에 선덕여왕이 죽어요. 그래서 나당 연합이 체결될 당시에 신라의 왕은 바로 진덕여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왕은 진덕여왕이고 나당 연합이 체결될 당시에 당나라의 황제는 당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덕여왕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적으로 당나라의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당나라한테 당나라의 그 일종의 아부를 하는 태평성이라고 하는 시도 바치고, 그리고 진덕여왕은 당시 태화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있다가 자기의 연호를 버리면서 이 당태종이 다음해인 649년에 또 죽어요. 그래서 아들 당고종이 즉위했거든요. 그래서 당고종의 연호인 영휘라고 하는 연호를 또 쓰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나당연합이 12년 동안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선은 백제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을 포로로 당나라가 잡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백제가 끝이냐? 그건 아니죠. 백제가 그 다음부터 부흥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때 외에서 지원군이 오죠. 외에 체류하고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 누구죠? 부여풍. 부여풍이 바로 4만의 지원군을 이끌고 백제 부흥운동에 합류함으로써 한때 백제가 다시 건설이 되는 것 같았으나 결국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663년 지금의 금강으로 추정이 되는 백강전투에서 바로 백제 부흥군과 외연합군, 외 지원군의 연합군 대 나당 연합군의 공격 싸움에서 결국 백강전투에서 바로 이 백제 부흥군이 결국 아주 큰 대패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백제 부흥운동은 결국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세를 몰아서 이 나당 연합이 668년에는 당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보장왕이었는데 역시 공격을 해서 결국 고구려 멸망하고 바로 보장왕은 포로로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후에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마침 이때 또 모두 일어나게 되냐면 나당 전쟁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나당 동맹이 나당 전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요. 이 정말로 강력한 그 당나라 군대랑 싸우는 과정에서 신라는 굉장히 힘에 부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비록 멸망하긴 했지만은 바로 고구려 유민들 그리고 고구려의 군대는 여전히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활용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나당 전쟁 당시의 신라의 왕은 문무왕이죠.
그래서 문무왕은 바로 이 고구려 유민들, 이 고구려 군대를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와 싸우는 일종의 신라를 위해서 당나라랑 싸워주는 일종의 용병국으로 키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 자리를 마련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의 전북 익산인 금마저에다가 바로 고구려 유민들을 모여서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74년에 아예 나라를 세워줍니다. 무슨 국을 세워주게 되죠? 보덕국을 세워주면서 당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서자로 추정이 되는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당 전쟁은 결국 신라가 승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보덕국이라는 용병국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674년에 수립이 된 이 보덕국은 그 이후에 또 신라의 이 보덕국을 수립해준 신라의 문무왕이 681년에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인 신문왕이 즉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문왕에 의해서 결국 684년에 결국 폐지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왕에 의해서 보덕국은 폐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통일신라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남쪽은 통일신라, 북쪽은 발해라고 하는 이런 남북국 시대가 정치적으로는 쭉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신라의 상호통일까지 봤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간단하게 한번 싹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삼국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